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5년 차로 3살이 된 예쁜 공주님의 엄마인 30대 주부입니다. 올해는 저한테는 좀 특별한 해인데요. 저는 어릴 때 친정엄마가 돌아가셔서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올해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지 꼬박 20년이 되는 해이고, 동시에 지금의 제 나이가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나이라 기분이 많이 이상한데, 어렸을 때는 엄마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에 가신지 체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말문이 터져서 조잘조잘 이야기하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저를 두고 차마 눈을 감을 수 없었을 것 같은 엄마의 심정이 와닿았는데, 엄마의 부재는 저에겐 항상 상처였고 아픔이었어요. 게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요. 이런 말은 저를 키워준 할머니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제 인생의 굴곡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죠. 일단 아빠가 저를 두고 재혼하셨다가 결국 다시 이혼을 하시면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 과정에 상처를 받게 되었는데, 아빠 딴에는 저에게 엄마의 자리를 메워주고 싶어서 한 재혼이라고 하셨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새엄마는 저를 키울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새엄마는 저에게서 아빠를 완전히 뺏어가려고도 했는데 거기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새엄마가 아빠와 결혼할 당시 저보다 어린 딸을 데리고 시집을 왔는데요. 그 동생이 저희 아빠를 독차지하고 싶어 했어요. 아빠 하면서 외동딸 대접을 받고 싶어 했는데, 새엄마는 자기 딸이 그러길 바라니 저희 아빠를 온전한 자기 딸의 아빠로 살게 하려 철저히 저와 아빠를 갈라놓으려 하셨죠. 그러니 아빠 생각과 달리 아빠가 재혼을 했지만 저는 여전히 찬밥에 할머니와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한 3년 정도 아빠를 1년에 2-3번 볼까 말까 하니 할머니가 이건 안 될 일이라고 나서기로 마음을 잡수셨어요. 오죽하면 저렇게 살게 할 바에는 엄마와 새엄마를 이혼시키는 게 낫겠다고 마음을 독하게 드셨는데, 그리하여 새엄마의 독한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었죠. 할머니가 무작정 저를 데리고 아빠 집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새엄마는 졸지에 시어머니와 전처 딸까지 함께 살게 되었고, 저희 할머니는 이복 동생이 저희 아빠를 독차지하는 꼴을 또 가만히 보지 않으셨는데, 야야, 네가 뭔데 거 가서 매달려 있노? 니는 항시 2번째다. 여 언니가 아빠 친딸이니까 1번, 니는 2번. 알았나? 이렇게 새엄마와 이복 동생이 보고 듣는 가운데 대놓고 차별을 했으니 새엄마가 폭발하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아빠를 뒤에서 조종해 할머니와 저를 다시 내보내고 이젠 아예 연을 끊고 살게 하려 이간질을 열심히 했는데, 그 수까지 모두 꿰뚫고 있던 할머니는 아빠가 없을 때 온갖 집안일로 새엄마를 가만히 있게 두지 않았어요. 거기에 아빠 돈도 할머니가 직접 관리하고 새엄마에게는 주급으로 생활비를 주신다며 그마저도 가계부를 쓰지 않으면 절대 안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재정 상태를 쥐고 흔드는 할머니 탓에 새엄마는 아빠에게 이렇게 살 바엔 이혼을 하겠다고 집을 뛰쳐나가면서 아빠의 재혼은 깨지게 되었어요. 처음엔 아빠도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물론 저 사람이 심한 건 나도 인정하는데 그래도 내 아내고 엄마 며느리잖아. 그리고 막말로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 기어코 아들이 이혼당하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라며 새엄마와 이혼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할머니는 네 이혼하라고 이러는 기다 라며 아빠에게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정신 차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그럼 니는 클로온 돌이 박힌 돌 빼내려고 처리약을 쓰는데 아빠라는 니는 니 딸이 저렇게는 괄시 받는 게 괴한나? 나도 내 핏줄이 더 귀하지 너의 핏줄 거두는 거 한 개도 안 반갑다 라며 아빠를 혼내셨는데, 그때는 왜 제가 다 눈물이 나던지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할머니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저런 아빠보다 할머니랑 둘이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할머니는 건강이 아주 나쁘셨더군요. 어쩌면 그래서 더욱 제 걱정을 한 것 같았는데요. 할머니는 식구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신장암을 앓고 있었어요. 가끔 포도당 맞으러 병원에 간다.
서울에 있는 작은 아빠 집에 다녀온다는 게 당신 병 때문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옆집에 맡겨져 할머니 올 날만 기다렸는데 할머니는 그런 어린 소녀의 마음을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아프게 하고 저를 밀어내려는 새엄마를 당신이 나서서 아빠에게서 떼어놓으려 하셨고, 아빠는 할머니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할머니 뜻에 따랐는데, 그렇다고 부녀의 정이 쌓이거나 사이가 좋아지는 일은 없었죠. 그리고 할머니는 제가 아빠와 산 지 2년도 되지 않아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 후로는 아빠와 쭉 둘이서만 살았는데 솔직히 좋은 기억은 별로 없네요. 그냥 각자 살았거든요. 서로에게 큰 관심과 걱정도 없이 그냥 한 집에서만 살았는데, 그래서 저는 아빠와 살고 있었지만 할머니가 그리웠고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또 학교에 다니면서 쭉 느꼈던 점이 있었는데 어쩐지 저는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왜 엄마 없는 애는 티가 난다고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저는 저한테서 그런 티가 난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전부 엄마가 있어서 머리 모양도 단정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고 학교에 오는 것 같았는데 저는 아니니까 그런 게 늘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쁘고 저에게 달리 관심이 없는 아빠와 살다 보니 하나부터 10까지 제 스스로 해야만 했는데요. 이건 뭐 어린 딸이 나이 많은 아빠를 더 챙기는 꼴이었어요. 청소도 그렇고 공과금 내고 심지어 슈퍼에서 간단한 식재료를 사다 제가 밥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간단했는데 혼자 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고등학교 졸업을 한 해에는 용돈을 모아 마련한 100만 원의 자립금으로 집을 나와 독립된 생활을 했는데, 말이 독립이지 그때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고시원, 고시텔, 반지하, 옥탑방, 심지어 쉐어하우스라고 방만 빌려 사는 생활도 했는데, 어린 여자아이가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아 보였겠지만 저는 나름 괜찮았어요. 그리고 아빠는 그래도 딸이라고 혼자 사는 저를 위해 매달 용돈은 보내주시기도 했는데요. 그게 큰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하여 저와 아빠는 따로 떨어져 살면서 가끔 생사 확인차, 안부만 전화를 하며 각자 편하게 사는 걸 추구하게 되었고, 제가 철이 조금 들면서 그래도 아빠와 사이는 많이 좋아진 편이었어요. 제가 아빠를 걱정하고 챙기니 아빠도 그런 관심을 받고 싶었다는 듯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취업에 성공해 본격적인 돈을 벌면서 나름 독하게 살았는데, 혼자 살다 보니 돈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때 당시 저에겐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 어쩌고 하는 것들은 모두 배부른 거짓말이었는데, 돈으로 행복을 살 순 없지만 돈이 있다고 불행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행복보다는 힘들고 불행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절실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그러니 한참 놀고 싶고 연애하고 싶은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애를 해야겠다, 결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는데요. 사람의 인연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 시절에 남편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거래처 직원으로 꽤 오랜 시간 알고 지냈는데 저 사람이 미래의 내 남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일단 말수도 별로 없었고 저를 좋아하는지 어쩐지 그 속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서로 익숙해지고 편해지다 보니 업무적인 관계에서도 사적인 감정의 싹은 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나이, 사는 동네, 뭐 그런 시시콜콜한 것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먼저 고백을 하면서 저희 사이는 크게 변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처음 고백을 했을 땐 저는 도망치기 급급했거든요. 누굴 만나 다시 없던 관계를 만드는 게 저에겐 쉽지 않고 무서웠어요. 저 또한 저의 처지가 남들이 말하는 조건이나 기준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 자신이 없었는데요. 남편은 근 1년을 저를 기다려주면서 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자 노력해줬어요. 그러니 그 모습이 저를 조금씩 용기를 내게 만들었는데, 연애를 5년 정도 했을까? 남편의 집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장남이다 보니까 홍기도 찾고 만나는 여자도 있다고 하니 집에 데리고 오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만나러 따로 저희 회사까지 찾아오셨더군요. 남편에게 대강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편하게 차 한잔만 하자고 하셨는데 그때 처음 본 시어머니 인상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인상이 좋으셨어요. 또 이미 남편과는 연애하면서 저희 집안 사정을 모두 이야기했던 터라 시어머니는 제가 무얼 걱정하는지 알고 계셨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오해할까봐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경탁이한테 얘기는 대충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집에 인사 오는 게 힘든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만나보니 이런 와중에도 너무 반갑네.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컸네. 할머니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 귀한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내 나이쯤 되면 척 보면 딱이거든. 그러니까 괜히 걱정 사서 하지 말고 우리는 선영씨 정도면 감지덕지니까 편하게 해봐요. 우리 집에 놀러 온다고 생각해주면 더 고맙고 우리 금방 또 볼 수 있는 거 맞죠? 아무래도 내가 먼저 이렇게 말을 해줘야 우리가 하루라도 더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요 라고 해주시니 저는 확실히 마음이 편했어요. 이미 벌써 제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것도 마음이 놓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했는데 어느덧 제 마음 한켠에 저런 분이라면 시어머니로 모시면서 잘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거기에 나아가 한동안 느끼지 못했던 엄마의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었는데요. 그런 계기가 발판이 되어 저와 남편은 결혼하게 되었어요. 둘 다 아주 넉넉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대출 조금 더 끼고 빌라 전세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다니 놀라울 정도로 안락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릴 때 마냥 부러워만 했던 행복한 가정을 제 손으로 꾸려보고 싶은 욕심도 생겼는데요. 남편과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물론 천사 같은 아이가 있는 지금은 이미 그런 꿈을 이룬 것처럼 더할 나위 없이 행복 자체였지만 징얼의 생활이 있기까지 저도 나름의 고난과 역경이 있었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미리부터 밝히자면 저희 시부모님은 여전히 저에게 잘해주시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시아버님까지도 며느리인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감사한 분이라 저는 늘 시댁에 갈 때면 다른 며느리들과 다르게 신나서 남편보다 더 먼저 가 있곤 했는데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선영 씨는 진짜 복이 많은 사람 같아 라고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면 제가 여기에 사연을 쓰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저에겐 좀 짜증나고 신경 쓰이는 시댁 식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시부모님이 늦게 낳은 늦둥이 딸, 제 손아래 신우인데요. 원래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 신우 시집살이가 사람을 더 잡는다고. 저에게 있어 신우는 아무도 몰래 등짝을 후려쳐주고 싶은 왼수예요. 얄밉다는 표현으로는 성에 차지 않을 정도로 사람을 무시하는데 신우 이야기를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일단 시부모님이 늦둥이로 낳은 딸이라 정말 오냐오냐 온갖 진상도 사랑으로 받아주셨는데 그렇다 보니 세상 무서운 것도 없고 아래 위도 모르는 싸가지 그 자체였어요. 솔직히 결혼 전부터 조짐이 있긴 했는데 남편이 대놓고 자기 동생한테 뭐라고 하고 그 동생도 오빠인 남편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 남편을 믿고 결혼을 하게 되었죠. 또 신우인데 결혼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보겠나 그런 아니라는 생각도 있었는데요. 그 문제의 신우 때문에 신혼 때는 저도 이혼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과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신우는 그런 것도 모르는 아나무인인 사람이었거든요. 거기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무시하고 깔볼 수가 없는데 시부모님은 그런 딸을 혼을 내긴 하시지만 신우는 그런 부모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누가 보면 자기를 무슨 돈 많은 부잣집 딸로 볼 줄 아는 건지 기세가 아주 등등하더라고요. 그러니 엄마도 없고 가난한 친정을 가진 저를 자기보다 한참 급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아예 대놓고 저를 자기 집 레벨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소위 말하는 신우이 짓 시자 노릇을 했는데 그때마다 제 속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시집살이 때문에 도망치듯 아빠와 이혼한 새엄마의 기분이 이랬을까? 이젠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는 그 여자 생각이 났는데 그만큼 신우의 시자짓은 사람을 환장하게 했죠. 오죽하면 제가 저보다 어린 신우의 말에 울컥해서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고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신우를 쥐잡듯 잡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신우는 자기가 왜 오빠한테 혼이 나야 하냐며 발끈했죠. 아이씨,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내가 만만해? 노이놈의 기집애, 아까 올케 언니한테 뭐라고 했어? 네 올케가 우리 집이랑 레벨이 안 맞아? 레벨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가 뭔데 내 와이프 눈에서 눈물을 빼. 너 당장 올케 언니한테 사과 안 해? 어머, 별꼴이야? 언니, 그새 우리 오빠한테 쪼르르 가서 일렀어요? 아, 속도 줘봐라. 내가 뭐 없는 소리 했나? 그리고 오빠, 아무리 오빠가 새언니 편을 든다고 해도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지. 무슨 사과를 하라는 거야? 나 잘못 없어. 언니가 자격지심이 있어서 눈물바람 한 거지. 막말로 오빠랑 우리 집이 좀 손해보는 결혼하는 건 맞잖아. 맞긴 뭐가 맞아. 그리고 무슨 내가 손해를 봤다는 거야. 나는 우리 선영이 아니면 결혼 안 했어. 선영이라서 결혼한 건데 네가 뭘 안다고 나서. 아, 그러셔? 아주 사랑꾼 나셨네. 새언니는 좋겠어요. 조건도 언니 편만 들어주는 남편이 있어서. 어디 그것뿐인가? 언니 레벨에는 꿈도 못 꿀 우리 집에 시집까지 왔으니 언니도 선빵한 거지. 경훈이 너 그만하지 못해. 어디서 버릇없게 올케 언니한테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 경탁이 너도 아무리 네 동생이 잘못했어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얘가 몰라서 실수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몰아붙여?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더 심통 부리는 거 몰라? 내가 몇 번을 말해. 이게 다 엄마가 계속 애를 싸고 두니까 저렇게 위아래도 모르고 버릇없이 그런 거라고. 심통이 나서 사과를 안 하는 게 어딨어. 너 이놈의 기집애 당장 사과 못해? 싫어, 못해, 안 해. 오빠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집이랑 새언니가 레벨이 안 맞는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 엄마 없이 자라서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레벨이 맞는 사람끼리 어울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솔직히 격 떨어진단 말이야. 사람이 급이 있지. 오빠 너는 왜 그렇게 눈이 났냐? 너 조용히 못해? 아, 우리 며느리 괜히 시댁 갔다가 별소리를 다 듣네. 내가 대신 사과하마. 우리 애가 철이 없어 저런다. 이해심 넓은 네가 참아. 왜 그래요? 참긴 뭘 참아? 그리고 왜 선영한테만 참으라고 해요? 좌우간, 진짜 내가 이래서 쟤 있을 때 집에 오기가 싫어. 그래? 말 잘했네. 그럼 오지 마. 그리고 새언니도 괜히 가증 떨지 말고 우리 집엔 제사나 명절에만 와요. 뭐 반가운 얼굴이라고 자주 와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잘해주니까 자기가 무슨 친딸이라도 된 줄 아는 거야? 진짜 기분 나빠. 너 그 입 다물지 못해? 아우, 저거 진짜 동생만 아니면 한 대 패주고 깽값 물어주는 건데. 자기야, 일어나서 짐 챙겨. 나는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경탁이 너까지 왜 그래? 아유, 선영아, 내가 미안해. 네 남편 말처럼 얼른 가라. 내가 현관 앞에 반찬 싸놨으니까 그거 꼭 들고 가. 경탁이 너는 운전 조심하고. 괜히 성질난다고 운전 막 하면 안 된다. 선영이 놀래. 저는 신우 때문에 속이 뒤집어졌다 펴졌다 난리가 났지만 그때는 아무 소리 하지 못했어요. 너 왜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싸울 수도, 나는 괜찮다고 남편을 말릴 수도 없으니 바보처럼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대신 남편이 제목까지 화를 내고 씩씩거리니 그걸로 위안 삼아 그날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런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몇 번이고 사과를 했어요. 자기야, 아까는 많이 속상했지? 미안해. 저놈의 기집애 내가 언제고 저놈의 주둥이 홍구멍을 내줄 거야. 엄마 아빠가 너무 오냐오냐 키우고 싸고 도는 바람에 지가 그거 믿고 저렇게 까부는데 언제고 나 아니라도 임자 만나겠지.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겠지만 기분 풀고 우리 가급적 본가에는 가지 말자.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속은 상했어도 남편이 저러니 저는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신우가 하루라도 빨리 시집을 가서 그 밉상 얼굴 보는 날이 없길 바라고 또 바랬는데, 저희 신우는 늘 좋은 조건의 남자만 만나면 결혼할 거라고 떠들고 다녔거든요. 하지만 그런 조건의 남자가 유감스럽게도 눈이 삐지 않아 신우가 결혼하는 날은 올 것 같지 않았는데,
그러던 중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맞는 건지 드디어 신우가 찾던 조건은 좋으나 눈이 먼 정신 나간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때 제가 막 임신을 했을 때였는데 신우는 조카가 생기는 건 안중에 없었고 당장이라도 시집을 갈 것처럼 입이 아주 귀에 걸렸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그 소식은 반갑기 그지 없었는데요. 신우의 예비 남편은 신우 말처럼 거의 준재벌에 가까운 집 아들이었어요. 게다가 시집살이 시킬 시어머니도 없고 신우의 짓 할 여자 형제도 없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들으니 저도 슬슬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 남자가 잘나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내심 너도 시집가서 너 같은 신우 만나 고생 좀 해봐라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신우가 없다니 그게 참 유감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저의 마음을 꿰뚫어 봤는지 신우는 원래도 얄미운 면상을 더욱 얄밉게 하고서는 자긴 시집살이도 하지 않고 평생 사모님 소리 들으며 떵떵거리고 살 거라고 저에게 자랑을 하는데 그때는 솔직히 좀 약이 오르더군요. 세상에는 권선징악이 있다고 했는데 왜 저 못된 신우는 인생만 잘 풀리는 건지 하늘이 다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신우는 나름 조건을 맞춰 시집을 간다고 자기 집 기둥 뿌리도 뽑아 호화스럽게 결혼식을 올렸는데 상견례 때와 결혼식 당일에 뵌 신우의 가족들은 인상도 좋고 좋으신 분들 같더군요. 신우가 집안의 막내이다 보니 귀염상이라며 신우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사돈 되시는 분이 신우를 딸처럼 여기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희 시부모님도 감사하다며 좋아하셨는데 그러면서 의뢰 저희 애가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습니다. 저희가 늦게 본 귀한 딸이라 너무 곱게만 키워 그런 거니 너그럽게 봐주세요. 그리고 집안 가풍에 맞게 많이 배우도록 이야기도 해놨으니 넓은 아량으로 지켜봐 주세요. 라고 하시며 신우를 예쁘게 봐달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그때도 저는 저 사람들은 자기 며느리의 실체를 다 아는 걸까? 괜히 꼬장을 부려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일단 빨리 시집을 가서 제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중요하니 저는 적극 협조하기로 마음을 먹고 허벅지를 꼬집으며 역겨움을 참았어요. 가뜩이나 임신해서 비위도 약한데 신우가 하는 짓이 너무 밥맛이라 참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신우의 가증 섞인 연극에 속아 넘어간 듯 보이는 신우의 시아버님은 그저 허허 웃으며 이제 막 시집 오는 건데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고 당신은 다 괜찮다고 하시는데 사업을 크게 하셔서 그러신가? 소소한 일은 잘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어요. 그러니 그 말에 신우는 또 저를 향해 어깨를 으쓱하며 새침을 떨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신우는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풀려가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저 역시 이제 허튼 꿈은 버리고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가족인데 이왕 시집간 거 이혼해서 돌아오지 말고 그 집에서 잘 살길 바랬는데요. 아니 웬걸? 결혼하고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신우가 짐가방을 들고 친정에 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군요. 저는 그때 산부인과에 가는 날이라 회사에 휴가를 냈고 남편은 저와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곧장 출근을 해서 저 혼자 시댁에 갔었는데 현관문도 열려있고 신우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현관 밖으로 새어나왔는데 사람 심리가 왜 그런지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에 집중했어요. 그때 저는 마침 점심시간이라 시어머니와 점심을 먹을 생각이었거든요. 그 전날 시어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초밥이 드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산부인과 근처에 맛있다고 소문난 가게가 있어서 저는 일부러 포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연락도 없이 부랴부랴 왔는데 정작 서프라이즈는 신우가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는데 신우 집에도 신우 같은 사람이 있었나 보더군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셋이나 됐는데 시 고모님이라는 분들이 조카 며느리라고 신우를 엄청 잡는 것 같았어요. 아주 신우가 꽁지가 빠져서는 친정으로 주랭랑을 쳤는데 자기 엄마를 붙잡고 서럽게 우는 거 있죠? 엄마, 나 진짜 이렇게는 그 집에서 못 살아. 아니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해봐. 그게 있잖아. 나 완전 사기 결혼 당했어.
결혼 전에 나한테 잘해주는 건 순전히 쇼였고 나를 무슨 다 잡은 고기처럼 신혼인데도 홀대하는데 그것도 너무 서럽고 집에 돈은 많다고 하는데 정작 내가 쓸 돈은 안 준다? 어디 그뿐이야? 시고모님들이 진짜 지랄 맞아. 자기들이 시엄마래. 그럼 나는 무슨 시어머니를 셋이나 모셔? 매일같이 집에 와서 청소가 어떻고 음식이 어떻고 나만 쥐잡듯이 잡아. 뭐? 너 그렇게 힘든데 이서방은 뭐라고 안 해? 안 해. 나더러 무조건 참고 고모들한테 맞추래. 자기도 고모들 무섭다고. 자기한테 불똥 튀지 않게 나더러 알아서 하라는데 나 진짜 너무 힘들어. 그래도 어떡해. 네가 잘 좀 맞춰봐. 네가 잘하면 그 고모님들도 뭐라고 하지 않으시겠지. 못 맞춰. 그건 아무도 못 맞춰. 트집을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아마 내가 너무 잘하면 잘한다고 또 뭐라고 하실걸? 그냥 내가 싫은 거야. 왜? 왜 네가 싫어? 그럴 이유가 없잖아. 몰라. 나더러 며느리 하나니까 시아버지도 챙겨야 하고 집안 대소사도 챙겨야 하는데 그거 다 챙기면 엄마 나 친구 만나서 쇼핑할 시간도 없어. 무슨 종이야 종. 그러면서 아버님은 나한테 하루빨리 애나 낳으라고 잔소리하시고. 뭐? 그렇게 인상 좋으신 분이 그러셨단 말이야? 그거 다 연기였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나랑 우리 가족을 속인 거라고. 엄마 나 어떡해. 이혼할래. 시끄러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혼 타령이야? 엄마가 몰라서 그래. 이제는 큰 고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나더러 가정교육을 개떡같이 받았대. 니네 엄마는 이런 당연한 것도 안 가르쳐줬냐고 하는데 성질이 나서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바탕 뒤집었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막내 고모님이 나더러 몸만 딸랑 시집 왔으면서 성깔만 부린다고 자기 집안에 날로 시집을 왔다면서 저런 것들이랑 우리 집이 어울리냐고 나더러 급 떨어진대. 저는 신우의 말에 순간적으로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걸 겨우 참았어요. 지가 나한테 레벨 어쩌고 급 어쩌고 하더니 그 잘난 집에서 똑같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 고소했어요. 그래도 하늘이 완전히 신우 편은 아니구나 위안이 됐는데 그때였어요. 신우가 눈물을 닦겠다고 일어나면서 현관문 밖에 있던 저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하필이면 저희 시댁이 옛날 주택이라 거실이 현관문이랑 가깝거든요. 그러니 신우가 마치 너 지금 내 얘기 다 들은 거야? 라고 하듯 저를 노려봤는데 저는 멋쩍어서 그냥 웃어 보이고 말았네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제가 온 것을 알고 조금 놀라신 듯한 얼굴이었는데 저는 괜히 두 모녀가 민망할까봐 사간 초밥을 둘이 드시라고 바닥에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요. 돌아오는 내내 왜 그렇게 미소가 지어지는지 저는 집에 와서도 싱글벙글이었는데 그도 그럴 게 신우가 시집살이 때문에 힘들다고 눈물 콧물 쏟으며 우는데 그 모습이 혼자 보기 아까울 만큼 너무 웃겼거든요. 그리고 제가 집에 온 지 2-3시간이 됐을까? 아니나 다를까 신우한테 전화가 걸려왔고 신우는 다짜고짜 저한테 화를 내면서 아까 왜 웃었냐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자기를 비웃고 있었던 것 같다며 기분이 나빠서 그냥은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기도 차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쪽팔린 김에 지금 저한테 화풀이를 좀 하겠다는 억지 심보잖아요. 아가씨, 제가 뭘 했다고 저한테 그러세요? 저 비웃지 않았어요. 뭐래? 내가 분명히 다 봤는데 어디서 딴소리예요? 내가 우스워요? 누가 그렇대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뭐 때문에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가씨보다 서열이 위에요? 이건 좀 선 넘는 것 같은데? 저 비웃지 않았고 분위기가 좀 나쁘길래 그냥 왔을 뿐이에요. 그 말을 지금 나더러 믿으라는 거예요? 언니, 솔직히 내 얘기 어디까지 들었어요? 발뺌할 생각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요. 발뺌할 생각 없고요. 거진 다 들었어요. 속아서 결혼한 것 같다면서요. 그나저나 아가씨도 참 안 됐네요. 시집살이 시킬 시어머니 신우들 없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시구모님들이 그런 사람들일 줄이야. 그러는 거 보면 세상은 참 공평한 것 같네요. 그 소리 지금 나한테 쌤통이라는 말 하고 싶은 거죠? 어머, 아가씨는 역시 눈치가 백단이네요. 그렇잖아요. 아가씨가 저한테 존 못되게 굴었어요? 레벨이 안 맞다고 격 떨어진다고 급이 안 맞다고 했잖아요.
아가씨는 그런 말 들을 때 기분 어땠어요? 기분 더럽죠. 그러게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닌데 그 고모님들도 진짜 못됐다. 결혼식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인 척 하시더니 실상은 아니었나 보네요. 됐어요. 언니는 언니나 잘해요.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해? 어머, 제가 걱정하는 걸로 들렸어요? 아닌데. 아가씨도 성인이고 이제 시집갔으니 출가 외인인데 아가씨 일은 아가씨가 알아서 해야죠. 솔직히 그동안은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편하게 산 건 맞잖아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이제라도 그걸 알게 됐으니 다행이죠. 아가씨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워봐요. 시집살이가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하는지. 언니, 지금 나 시집살이 하다 피말라 죽으라고 고사 지내요? 고사는 안 지냈는데 지금부터 한번 지내볼까요? 언니! 신우는 제 말에 약이 바짝 올라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자 저 멀리서 시어머니가 어디다가 분풀이를 하냐고 신우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렇게 전화가 끊기더라고요. 그리고 전화 받는 그 모습을 다 보진 못했어도 신우가 얼마나 열을 받아 난리 났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는데 그날 저는 처음으로 발을 쭉 뻗고 잘 수 있었어요. 오죽하면 남편이 옆에서 오늘 뭐 나 없을 때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별일 없었고 병원 가서 애기 초음파 보고 와서 기분이 좋다고만 말했는데 아무리 남편이 자나깨나 제 남편이라고 해도 시집간 동생이 시집살이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저처럼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신우가 나중에 얘기하면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제 입으로 신우가 힘들다는 말은 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의 분위기로 봐서는 신우가 금방이라도 이혼하고 돌아올 것만 같았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꾸역꾸역 이혼은 하지 않고 살았고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듣기로 신우가 이혼 얘기를 꺼냈다고 본전도 못 찾고 더한 시집살이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하시는 시어머니 표정은 당연히 좋지 않았는데 그 집 시아버님이 그러셨대요. 자기 집안에 이혼은 없다며 시집 온 이상 죽기 전에는 이 집을 나갈 수 없다나요? 그 말이 너무 공포스러웠다며 또 전화로 울고불고한 모양이었는데 심지어 친정에 전화를 너무 자주 한다고 핸드폰도 큰 시고모한테 뺏겼대요. 거기에 정말로 이혼을 한다고 고집을 부리면 막강한 변호사 군단을 만들어 신우는 물론이고 신우의 친정도 막대한 배상을 하게 만들 거라고 협박을 한 것 같았는데 돈 많은 집이라고 좋아하더니 그 돈이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럼 밖에 나가 일이라도 하면 숨통이 좀 트일 텐데 그 돈 많은 집안이 며느리가 일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신우 역시 그런 와중에도 일할 마음은 또 없다 보니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그럼 뭐 어째요? 그냥 살 수밖에요. 그래서 신우의 시집살이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게 되었는데 그 탓에 시부모님 마음은 늘 불편하고 걱정이 많으셨어요. 당연하죠. 당신들은 그저 바람 불면 날아갈까 꼭지면 터질까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이니까요. 그런데 옆에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엄마 아빠가 못 가르친 거 그 집에 가서 배우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지도 적응하고 살려면 배워야지. 저 말을 듣는데 제 남편이지만 어쩜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탁 꼬집어 하는지 그날따라 남편이 더 멋져 보이는 거 있죠. 그리고 제가 출산을 임박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도 남편은 그런 제 의사를 기분 좋게 존중해 주었는데요. 요즘 남자들 여자가 맞벌이하지 않으면 싫어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저는 제가 엄마 없이 자란 아픔 때문에 우리 애는 엄마인 제 손으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제 마음을 조심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남편은 전혀 싫지 않다는 듯 맞아. 애는 엄마 손에 자라야 정서적으로도 좋지. 나는 자기만 좋다고 하면 대찬성이야. 그나저나 우리 애는 참 좋겠다. 선영이가 엄마라서. 라고 오히려 제 선택을 지지해 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남편한테 고마웠는지 신우 말처럼 제가 남편 복은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하여 저는 전화도 잘하지 못하는 신우 덕에 시집살이에서 해방되어 시댁도 마음껏 다니고 덩달아 친정 아빠도 좀 챙기면서
출산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낳아 그런지 저희 딸은 어린 신생아일 때부터 순하고 잘 웃는 아이였어요. 조리원에서도 무슨 이런 인형 같은 얘기가 있냐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모두 예뻐하셨는데 그렇게 태생부터 사랑을 듬뿍 받더니 자타공인 사랑둥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니 그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 생기와 사랑이 넘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당신 딸에게는 그렇게 무뚝뚝할 수가 없더니 친정아빠는 요즘 제가 보내준 외손녀 사진과 동영상 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신다며 저한테 오늘은 사진이나 동영상 없냐? 라고 연락도 자주 하시고 선물도 어찌나 자주 보내시던지 우리 아빠가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딸인 저도 놀라는 일이 많았어요. 거기에 질세라 시댁에서도 첫손녀 사랑이 장난이 아니신데 이게 다 저희 딸이 태어나고 일어난 일이었어요. 오죽하면 저희 시부모님은 주말이면 제발 좀 애 좀 집에다 놓고 가라고 시아버님이 저희 부부만 돌려보내는 날도 많았는데 덕분에 처음 하는 육아지만 저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아마도 저희 애는 무난하고 성격 좋은 자기 아빠를 빼다 박은 것 같았는데 고모를 닮지 않고 아빠를 닮아 얼마나 다행인지요. 원래 임신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애가 닮는다고 해서 제가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런 거 없이 저희 애는 엄마 반 아빠 반 공평하게 닮아 태어났고 성격은 아빠를 닮아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애를 낳으면 자기 생활이 사라지고 그렇게 우울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아니에요. 아이가 주는 기쁨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신우도 저를 부러워하며 아이를 가지려 노력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글쎄요. 신우가 원해서 임신을 준비하는 건지 시집살이에서 벗어나려 임신을 하고 싶은 건지 솔직히 모르지만 부디 신우의 바람대로 신우 똑 닮은 애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엄마들이 너 닮은 딸 낳아보라고 하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착하신 분이라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으실 뿐이지만 저는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어요. 인생에는 총량이 있다고 하던데 신우도 그동안 편하게 멋모르고 산 시간만큼 고생이라는 걸 해봐야죠. 그래야 자기 애한테는 오냐오냐 하지 않고 되도하는 걸 가르치지 않겠어요? 거기에 살짝 제 사심을 넣어보자면 애를 낳으면 그만큼 친정에 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질 테니 보기 싫은 얼굴 더 자주 안 볼 수 있고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화이팅하라고 임신에 좋은 영양제도 보내주고 정보 공유도 해주고 있는데 사람이 좀 변하긴 하는 건지 웬일로 고맙다고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아무리 개망난이라도 희망은 있는 것 같은데 또 안 와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원수 같았지만 신우랑도 잘 지내는 날이 제 인생에도 올죠. 뭐 별로 기대는 되지 않지만 앞으로 신우랑 또 레벨 어쩌고 급 어쩌고 그런 소리 때문에 다투는 날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저는 또 새로운 재미에 빠졌는데 아이 키우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무래도 아이가 요즘은 어린이집에 가기도 하고 그 시간에 파트타임이라고 하려 해도 시간이 애매해서 이것저것 고민을 해봤었는데 제가 사진 찍고 글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 육아 일기를 쓰던 걸 아이 용품을 공구하고 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같이 아이 키우는 엄마다 보니 믿고 쓴다며 매출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을 조금씩 더 내다 보니 이젠 사무실도 없고 직원까지 있는 나름 사업가이자 CEO가 되었는데 그래도 저는 어디 나가면 전업주부라고 저를 소개해요. 쑥스러운 것도 있고 제가 주부라서 이런 것들을 더 꼼꼼히 체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나중에 저희 아이가 많이 커서 엄마 손이 많이 필요 없게 된다면 그때는 집중적으로 사업에 제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일단 저에게 가장 1순위는 저희 가정이고 가족이고 저희 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어 매일이 행복하기만 한데 시부모님도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말만 하라고 저의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하고 계세요. 그리하여 올해는 내 집 마련에 성공해 이사도 앞두고 있는데 새 집에서 우리 가족 더 건강하고 행복하라고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이었고요.
끝까지 제가 사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철없는 신우도 언젠가는 철이 들어 지난 날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날이 오겠죠. 꼭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 하루도 보람있고 즐거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 조금 넘었고 지금은 열심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잠정적 전업주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특이하게 단골 식당에서 오지랖 넓은 사장님의 주선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지만 둘 다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밥 친구, 술 친구 하다 정이 들어 사귀게 된 케이스였죠. 처음 사귈 때는 설마 결혼까지 하겠어?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한 3년 만나니까 이 사람이 내 남편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에 반면 남편은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다가 직장 생활이 힘들어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 말을 듣고 남편이 하는 순간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내가 별거 아닌 일에 열을 내나? 사실은 무시해도 그만인데 내가 너무 신경을 써서 스트레스 받는 걸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 조금씩 오랜 시간 자기를 괴롭히던 두통도 사라지고 편안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해야겠다 결심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런 거 보면 사람마다 각자 이 사람이다 하는 순간은 저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찌되었던 서로 연인에서 배우자감으로 생각하게 된 저희 둘은 자연스럽게 연애에서 결혼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양가도 누가 더 잘 살고 잘 나가고 그런 게 없다 보니 결혼 준비도 무난했는데요. 그래도 아들 가진 엄마라고 시어머니는 좀 저에게 까탈을 부리셨어요. 자기 아들이 너무 착하고 순해서 결혼하면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 살까 걱정이다. 또 저와 저희 집에 공들여 키운 아들을 뺏긴 기분이라 허전하다. 뭐 이런 불필요한 말로 제 심기를 건드릴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남편은 정색을 하며 엄마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뺏기긴 뭘 뺏겨. 라고 자기 엄마 입 단속을 하기 바빴어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건 시아버님만큼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분명했고 인품이 좋으신 편이셨는데 딱 한 사람, 자신의 부인인 시어머니에게는 좀 말씀을 차갑게 하시고 단호하신 분이셨어요. 분명 제가 느끼는 시댁은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어째 시어머니는 시아버님 앞에서 좀 조심하는 눈치셨죠. 그리고 참고로 저희 시아버님은 공무원이시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신데요.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중매로 시집와서 시집살이를 엄청 하셨다고 하셨어요. 너는 공무원 내 아들이랑 살아서 편하게 살아 좋겠다. 그런 의미로 시집살이 조금 하는 것 같고 내 아들한테 이러거나 불만 갖지 마. 이런 말까지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리셨다며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첫 아이로 지금의 제 손이 시누이인 형님을 낳았을 때는 거의 대역 죄인이라도 된 듯 식구 취급도 안 해주셨다고 했는데요. 3년 뒤 아들인 남편을 낳아 그제야 시댁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며 지나간 일을 회상하시곤 하셨어요. 그러니 저는 그 말만 들었을 때는 남편의 친가 쪽이 참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할머니께서 아직도 정정하게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 이미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도 계시는 분의 이야기라 혹시라도 그 여파가 손주 며느리인 저한테까지 내려오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시아버님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버럭하시며 이 사람아, 우리 엄마가 언제 그랬어? 딸 낳았으면 다음에는 아들을 낳아야 조상님 볼 면목이 있다고 조금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긴 했지만 무슨 식구 취급을 안 했다는 거야. 너 과장시켜서 오바하지? 이렇게 화를 내셨는데 그때는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저는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남에 따라 제가 몸소 겪은 시어머님 성격이 매사 어떤 일이 있든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편이셔서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진 않았는데 아마도 시아버님 말처럼 딸을 낳고 대역 죄인 취급을 당했다가 아들을 낳고 시댁 문턱을 넘었다는 말은 과장된 말일 거라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뵙게 된 시할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온화하고 친절하셨는데 손주 며느리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겠냐고 저를 주방에도 들어올 필요 없다고 당신이 손수 음식을 차려 맛있는 반찬을 일부러 제 앞으로 놓아주시곤 하셨어요. 그런 거 보면 무섭거나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는데요. 시어머니의 왜곡된 기억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당신이 중매로 시집 왔을 때 당신 친정이 엄청난 부자였다며 시아버님 집에서 당신을 돈 보고 결혼시키신 거라고 하셨는데 큰오빠, 즉 남편의 외삼촌이 큰 사업을 하다 말아먹어 그 많던 재산도 날아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로 시댁에서 찬밥 신세가 되었다며 그래서 시아버님이 자기한테 막대하는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도 저는 믿을 수는 없었죠. 누구의 편을 더 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님이 저러시지만 않으면 제가 본 시아버님과 시할머니는 시어머니에게 안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시어머니는 당신이 피해자로 상대방에게 비춰지시길 바라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렇듯 시어머니는 제 판단에 왜 저렇게 사실까 참 어려운 분이셨는데 시아버님도 가끔 보면 시어머니의 저런 말하는 방식과 거짓말에 많이 지치신 듯 보였어요. 특히 결혼 전 제가 집에 초대를 받아 방문했을 때는 시어머니의 여전한 레파토리에 발끈하셔서 거참 사람이 지나간 일을 뭐하러 자꾸 끄집어내. 그리고 우리 집이 언제 자네 집을 돈 보고 자네를 데려왔나? 나는 그런 말 금시초문이야.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지. 전당포 하는 집이 엄청난 부자일 건 또 뭔데? 하여간 이제 며느리도 볼 사람이 그 버릇 언제 고칠 거야? 라고 화를 내신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 시어머니는 민망하신지 아니면 서운하신지 입을 꾹 닫고 저더러 저렇게 옛날 얘기를 하면 찔러서 발끈한다니까? 라며 자리를 급히 피하셨는데 시아버님은 저에게 이런 집안 꼴을 보여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런 거 보면 시부모님인 두 분 사이가 그닥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중매 결혼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째 두 분을 보니 결혼을 중매로 하는 건 좀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정이나 사랑 같은 감정 말고 전우애로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연애 결혼한 저희 부모님은 20년, 30년을 넘게 살았어도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지금도 항상 하루 일과를 마치면 두 분이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시며 서로의 노고를 누구보다 알아주고 자식인 저와 제 동생에게도 엄마 말 좀 잘 들어라,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려라 하며 가정 교육을 시키셨는데 그런 모습만 보고 자랐던 저는 죄송한 말이지만 시부모님을 보고 편견 아닌 편견을 갖게 된 것이 사실이었죠. 그래서 갓 결혼했을 때는 남편에게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고 아주 대놓고 말한 적도 있었는데요. 행여 남편이 마음이 식었다고 저를 차갑게 대하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 미리부터 겁을 먹고 그런 말을 했던 거였죠. 그러면 남편은 별 걱정을 다 한다며 자기는 저희 아빠보다 더 저를 챙기고 저를 우선으로 여기며 살겠다고 약속을 해줬는데 신혼 때는 무슨 약속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고 꼭 그 말을 잊지 말고 약속을 지켜달라고 했었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그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 남편에게 고맙고 일단은 안심이었는데 우선 저희 남편은 처음부터 늘 제 편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말씀을 가려서 하는 타입이 아니라 그냥 생각하지 않고 떠오르면 바로 말을 내뱉는 스타일이시거든요. 물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그 상대가 며느리같이 당신 아랫사람이면 아무 말 대잔치처럼 당신 하고 싶으신 말을 전부 다 하시는 못된 버릇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좀 적응이 안 돼서 상처를 받을 때도 많았는데 그럼 남편은 행여 그 불똥이 자기한테 튀고 제가 못 산다고 할까봐 득달같이 제 편을 들기 바빴죠. 어떤 날은 저는 아직 인지도 못했는데 남편이 나서서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한테 아이고 아주 공처가 나셨네. 너 나 없을 때 아들 잡냐? 라고 저한테 서운한 티를 팍팍 내셨는데 그 때문에라도 저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죠. 물론 사이좋게 잘 지낼 마음도 솔직히 없긴 했는데 시어머니도 제가 당신 아들을 뺏어간 배겨시 같아 싫다고 하셨더라고요. 글쎄 자기는 곰인데 제가 천년 묵은 여우라 시어머니인 당신이 당하고 산다고 온 천하에 얘기를 하고 다니신 모양인데 그러니 제 이미지가 뭐가 됐겠어요. 그래서 졸지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친척들 사이에서 천년 묵은 배겨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변명을 해도 시어머니는 저것 좀 봐요. 저렇게 가증을 떤다니까. 우리 아들도 가만 보면 너무 순진해서 넘어간 거지. 라고 제 앞에서 제 앞 담화까지 하셨는데 제가 왜 그러시냐고 대놓고 물으면 웃기지도 않는데 깔깔깔 웃으시면서 뭐가 나는 그냥 웃자고 농담한 거지. 설마 내가 정말 너를 그렇게 생각할까 봐? 라고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데 갓 시집갔을 때는 그런 게 다 저에겐 시댁 스트레스였어요. 집집마다 문화가 다르고 분위기가 달라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건 뭔가 비상식적이라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때는 소위 말하는 며느라기였던 때라 더 끙끙 앓았는데요. 역시 그런 문제는 시간이 약이었어요.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나니 저도 어느 정도 시어머니 성격, 시아버님 성격, 집 분위기 이런 거에 익숙해졌고 시어머니가 저런 말로 자기를 포장하거나 저를 돌려깔 때는 또 시작되었다 생각하고 저도 저 나름의 방어기제와 맞받아칠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 저절로 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저희가 한동안 거의 2주에 한 번은 주말이면 시댁에 가서 밥을 먹었거든요. 시어머님이 전화 남편에게 전화해서 아들 보고 싶다고 그렇게 집에 좀 오라고 노래를 하시는데 마음 같아서는 그럼 아들인 너만 가라 하고 남편만 보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그 못난 성격에 어떤 말을 나중에 어떻게 하고 돌아다닐지 무서워서 꾸역꾸역 내키지 않았지만 시댁을 갔어요. 시댁은 저희 집과 차로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사셨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엎어지면 코 닿을 곳이라고 칭하시며 편하게 마시러 온다고 생각하고 오라고 하셨죠. 고부 사이가 좋으면 그도 그럴 수도 있는 일인데 우선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거리가 30분이 아니라 한 3시간이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는데 그래서 다음 집은 무조건 멀리 떨어진 동네에서 구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렇게 1년 남짓한 시간을 보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어머니는 저에게 손주 타령을 하기 시작하셨죠. 마치 무슨 교본이라도 있어 순서 같은 게 정해진 것처럼 손주 타령을 하셨는데 시집살이의 잔소리까지 아마 남편이랑 그닥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바로 이혼감이었죠. 시어머니가 너무 유별나서인지 신혼생활은 그의 상대적으로 매일 즐겁고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어쩌다 한번 보면서 시집살이라고 칭할 건 뭐가 있냐고 저더러 오버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였어요. 적어도 저는 그게 다 시집살이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며느리라면 누구나 아시겠지만 시댁에서 밥을 먹으면 뭐 밥만 먹고 올 수 있나요? 육체 노동도 하고 감정 노동도 하는 거죠. 그럼 집에 오면 녹초가 되는 게 당연한데 여기서 더 싫은 건 내 금쪽 같은 휴일을 그렇게 보냈다는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 출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 가뜩이나 싫은 월요일이 더 싫고 24시간이 아니라 36시간 정도 되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는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싫은 게 있으면 또 좋은 것도 있긴 했죠. 시댁을 다녀오고 난 뒤 주중은 남편이 그렇게 저한테 잘할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항상 자기 엄마 때문에 자기가 미안하다고 둘만 있을 때는 밥도 자기가 다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제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엉덩이 가볍게 사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참 아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1년이 지나니 이젠 그런 것도 약효가 떨어졌는데 그건 시어머니가 손주 타령을 하시면서
이젠 시댁에 가지 않아도 저에게 전화로 잔소리를 늘어놓으셨는데 정말이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핸드폰에 시어머니를 뜨면 그 자체가 저에겐 공포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밖에서 일하는 며느리인데 시어머니는 그런 것도 안중에 없는 사람이었고요. 당신이 언제 전화를 하든 제가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처음에는 급한 전화일까봐 짬을 내서 몰래 받기도 했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을 저는 또렷하게 기억하거든요. 나는 첫째로 딸 낳고 많이 힘들었어. 시댁 눈치도 보이고 어쩐지 남편도 실망한 것 같고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첫째로 아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게 뭐 아들을 낳겠다고 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제가 어머니 지금 제가 급한 회의 중에 나온 거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서두를 시작했는데 저런 말을 장황하게 하시니 제가 얼마나 벙적게요. 그래서 바빠서 이만 끊어야 한다고 죄송하다고 전화를 끊고 황당함을 뒤로한 채 다시 회의실로 갔었는데 그날 상사한테 회의에 집중 못한다고 깨지고 시어머니한테는 이상한 소리나 듣고 진짜 우울해서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나술이 땡기는 걸 겨우 참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집착은 거기에서 끝이 나지 않았고 어디서 아들 낳는 비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듣고 오셔서는 저한테 그대로 따라하라고 따로 메모까지 해서 주셨는데 저희는요. 결혼하고 2, 3년 정도는 신혼생활을 즐기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라 그때는 아무리 비법 나부랭이를 가져다 주셔도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어요. 저도 남편도 둘 다 30대 초반이었고 2에서 3년 둘이 재미있게 살다가 이후 아이를 낳으면 그때는 아이 중심으로 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계획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니들이 지금은 뭘 몰라서 그래. 한 살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애를 낳아야지. 요즘 애들이 아토피다 뭐다 비실비실 거리는 건 다 부모가 늙어서 낳은 애라 그런 거야. 라고 하시는데 진짜 저희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니 말이라는 게 주고받고 상대가 말하면 좀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당신 말만 하시는 분이라 듣고 있는 사람을 먼미가 날 정도로 버거웠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만 그 사실을 몰라서 저도 다른 가족들도 힘들어했는데 특히 저는 저런 분을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어요. 진짜 손주 타령하실 때는 이틀에 한 번꼴은 전화를 하시는데 살면서 남의 돈을 빌려본 적도 없고 독촉도 받아본 적이 없던 저는 처음으로 그런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하다는 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참고 있으면 나만 속병 들고 이상한 사람 되겠다 싶은 생각에 저는 시어머니와 맞서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하시는 것부터 못하시게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기다렸다는 듯 어머님처럼 조금 과장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머니, 제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통화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 있을 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요. 급하신 용무가 아니시면 저 퇴근할 때 전화 주시거나 그이한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뭐? 나더러 너 바쁘니까 기다렸다가 퇴근 시간에 전화를 하라고? 예, 나 시어머니야. 회사 생활은 잠깐이지만 너 앞으로 내 얼굴 볼 날이 더 많다. 근데 지금 누구더러 기다렸다가 전화를 하래? 그리고 우리 아들은 뭐 한가하냐?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거의 업무상 미팅이나 회의가 많아서 전화 받기가 곤란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이는 개발직이라 그런 것도 잘 없으니까. 시끄러워. 이게 어디서 내 아들을 무시해. 그리고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전화를 하는 거지. 애를 뭐 남자가 낳냐? 애기 얘기라면 죄송하지만 저는 더 들을 말도 없어요. 저희가 지금은 생각이 없고 나중에 갖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지금은 진짜 회의가 있어서 들어가야 하거든요. 어머니, 앞으로는 전화 걸어도 저 못 받아요. 그럼 끊을게요. 제가 저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더니 시어머니가 서운하다고 난리가 났어요. 몇 날 며칠을 사고 누려내듯 우려드시는데 그때는 남편이 나서서 수습하려 애를 많이 썼죠. 그러면서 저건 분명 뒤에서 지 마누라가 조종했을 거라고 아들 말도 듣지 않는데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진짜 그 억울한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다는 소리를 하는지 그 심정을 알 것 같았는데요. 저는 이혼 생각까지는 들지 않았지만 이렇게는 내 명에 못 살 것 같아 뭔가 술을 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늘 했어요. 그러면서 애먼 남편을 잡을 때도 많았는데 남편은 고맙게도 그런 저를 원망하거나 짜증내지 않았죠. 우리 엄마는 진짜 왜 그러냐. 자기야, 진짜 미안해. 내가 다시는 엄마가 전화해서 자기 일할 때 방해하지 않게 알아서 잘 해결할게. 라며 제 기분을 맞춰주려 노력했는데 저희 친정엄마도 늘 말씀하시지만 저의 남편 같은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남편에게는 그런 부분이 늘 미안하고 고마웠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갖고 있는 이세 계획을 진지하게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어요. 그때는 가능한 식구들이 전부 있을 때 이야기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해 날을 잡는데 마침 시집간 형님 생일이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을 디데이로 정했고 저는 이번만큼은 제대로 시어머니에게 저희 부부의 뜻을 전달하겠다 각오를 다졌는데 불똥은 엉뚱한 곳에 튀었어요. 아니 글쎄 당신 딸 생일이라 모이는 건데 시어머니는 딱히 음식도 준비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에 반면 시아버님은 오랜만에 시집간 딸이 집에 왔다고 좋아하셨는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전날 두 분이 부부싸움을 하신 듯 보였어요. 아주 찬바람이 겨울왕국 저리 가라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뿐인 딸 생일인데 미역국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옆에서 슬쩍 보니 형님도 살짝 서운한 눈치였는데 저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저희 나가서 밥을 사자고 이야기했어요. 어차피 드릴 말씀도 있고 겸사겸사 나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남편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괜찮은 식당을 검색해서 부랴부랴 전화로 예약해 식사 대접을 했는데 형님이 고맙다고 하셨어요. 음식도 너무 맛있고 마음도 너무 고맙다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는데 저도 덩달아 보람있고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식구들 모두 모인 김에 2세 계획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식구들에게 하고 싶다고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는데요. 형님에겐 4살 예쁜 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첫 조카인 형님의 딸을 남편이 참 예뻐했는데 남편은 저더러 이야기 편하게 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조카랑 놀기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저거 좀 봐라. 우리 아들이 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무슨 니들 애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무슨 놈의 계획을 세워. 나는 그런 계획 없이 애 둘 낳고 잘 살았다. 라고 벌써부터 심기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는데 처음으로 남편이 밉더군요. 왜 하필이면 그때 조카랑 놀고 있어서 사람 입도 못 대게 저러나 저는 남편을 째려봤어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했고 적어도 오늘 이후로는 이 문제로 부딪히는 일이 없길 바랬는데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저희도 내년 중반부터는 아이를 갖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후년이나 그 이후에 아이를 낳고 싶다고 그 전까지는 저희 부부도 둘만의 시간을 좀 보내면서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아버님도 형님 네외 분도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는 웃기고 있네. 애가 뭐 니들이 갖자고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생기는 줄 아니? 노력을 하라는 거지 노력을. 그러다 안 생기면 어쩔 거야? 라고 무조건 지금부터 열심히 부부생활 하라고 강요하셨는데 그러자 옆에서 듣던 형님이 저를 도와주고 싶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이 엄마는 뭘 또 그렇게 과장해서 말해. 둘이 아직 어리고 건강한 게 왜 애가 안 생기겠어? 그리고 올케가 애기 낳으면 엄마가 봐줄 거야? 그런 거 아니면 요즘은 애 낳아라 마라.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강요하면 안 돼. 올케 지금 일하는데 애 낳으면 출산휴가에 육아휴직까지 눈치 보이는 건 올케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회사가 출산휴가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지만 남자든 여자든 육아휴직을 한다고 신청하면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제 눈으로 육아휴직을 쓴 과장님 책상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빠지는 것도 봤는데 저런 취급을 당할 바에는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고 어린 마음에도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아이를 낳으면 육아휴직이 아닌 퇴사를 하고
제 손으로 아이를 키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덜컥 아이가 생기는 것도 지금 당장은 반갑지 않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신 딸이 하는 소리에도 왜 그런 게 눈치가 보여? 요즘은 펍으로 다 된다며. 내 친구 며느리도 육아휴직 다 쓰고 멀쩡히 회사 복직했어. 라고 하시는데 사회생활을 전혀 하지 않으셨던 시어머니에겐 어째 통하지 않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쐐기를 박아야겠다 하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머니, 아무리 나라에서 육아휴직 쓰라고 법으로 정했어도 회사마다 복지가 달라서 형식적으로 있기만 할 뿐 못 쓰는 곳도 있어요. 저희 회사도 그런 편이거든요. 인력도 부족하고 일은 많고. 그래서 제가 휴직을 하기에는 눈치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아기 낳을 쯤에는 그냥 퇴사하고 아기한테 집중하면서 전업주부 하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아기 안 낳는다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저도 아기 좋아해요. 셋까지는 낳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뭐? 전업주부? 너 지금 회사 때려치우고 전업주부 한다고 했니? 그럼 우리 아들만 혼자 생고생을 시키겠다는 거야? 네? 그건 아닌데.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요즘도 일하기 싫어서 시집가는 여자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너도 그런 거냐?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만약 지연이가 그런 마음이었으면 회사부터 관뒀겠지. 그래 엄마 그건 좀 아니다. 옳게 일하는 거 보니까 엄청 바쁘던데. 그거 하기 싫은 사람은 못하지. 그리고 나도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지만 이게 뭐 보통 일인 줄 알아? 나는 그래도 시어머니가 우리 아린이 봐주시니까 했지. 안 그랬으면 나도 못하고 전업주부 해야 해. 그리고 엄마도 주부면서 주부가 뭐 노는 사람이야? 전업주부도 힘들잖아. 애보랴 살림하랴 고생하는 건 똑같지. 시끄러워. 너는 왜 갑자기 나서서 그래? 그리고 지금 쟤랑 나랑 같아? 요즘 시대야말로 맞벌이 안 하는 집이 어딨어? 다들 애 낳고 돈만 잘 버는데 무슨 전업주부야. 나는 그 꼴은 못 본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이건 이미 우리 부부가 그러기로 결정한 일인데 왜 엄마가 나서서 그래? 나는 상관없어. 아빠도 혼자 식구들 위해 그렇게 살았잖아. 칠푼이 같은 놈. 너는 저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너 혼자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처자식 갖다 줘야 한다는 소리야. 너는 배알도 없냐? 처자식이 네 등골만 파먹겠다는 건데 넌 그게 좋아? 어머니, 제가 아주 전업주부로 산다는 건 아니고요. 애기 좀 크면 다시 일할 거예요. 저도 평생 남편만 고생시킬 생각은 없거든요. 아이고, 그거야 네 생각이지. 그때 가서 놀루가 써준대? 잔말 말고 회사 그만둘 생각 따윈 버려. 요즘처럼 어려울 때 같이 벌어야지. 거참 그만하지 못해. 오늘 당신 딸 생일인 건 몰라. 그리고 애들이 알아서 하게 냅두지 왜 자네가 감나라 배나라 해. 그렇게 따지면 나는 배알이 없어서 평생 혼자 벌어 처자식 먹여 살렸나? 칠푼이라 처자식이 내 등골 파먹히는 걸 좋아했어. 본인이야말로 여태 그런 마음으로 나랑 한 입을 덮고 산 모양이네. 여보, 말이 그렇잖아. 자기는 옛날 사람이라 괜찮고 쟤들은 요즘 사람이라 안 돼? 그럼 은혜 말처럼 자네가 애를 대신 키워주겠다고 이 자리에서 선언해. 그래야 말이 맞는 거지. 손주는 빨리 보고 싶고 며느리가 회사 눈치 보여서 그만두는 꼴은 못 봐. 세상에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어딨나? 순간 시아버님 말씀에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님의 말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고 저는 괜히 생일인데 형님에게 죄송해졌는데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끝이 흐지부지 되면서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좋지 않아 남편과 마주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피곤해서 일찍 잔다고 방에 들어왔는데 남편도 심란한지 거실에서 꽤 오랫동안 혼자 있더군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 대바람부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시어머니가 왜 전화를 하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받지 않았고 나중에 퇴근할 시간쯤 전화를 걸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나서는 어제는 다른 식구들이 있어 더는 말을 못했지만 회사 그만둘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만약 회사를 그만두면 자기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혼시키겠다는 다소 극단적인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시고는
아이는 하루라도 빨리 낳는 게 나으니 저더러 계획 어쩌고 따지지 말고 임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황당함을 넘어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사람을 뭘로 보고 저렇게 말씀하시나.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그날 일도 제대로 못했는데 저희 회사가 그 즈음 엄청 심란했거든요. 일은 많은데 사람은 없고 또 그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경영진이 오락가락하면서 불안한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소문이 무성했어요. 합병 얘기가 오고 간다거나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이 있다거나 또 회사를 팔아 완전히 다른 업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돌았는데 그래서 솔직히 마음은 당장 그만두고 싶어도 일단 눈밖에 나지 않으려 할 때였어요. 그런데 괜히 노파심에 제가 자꾸 시어머니와 통화하고 실랑이 하는 모습을 보이니 안 좋을 것만 같았는데 그러던 중 회사에서 인공지능 어쩌고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인력을 다수 채용하면서 다른 부서는 인력을 줄이겠다고 희망퇴직자를 찾기 시작했는데 희망퇴직이다 보니 퇴직금 이외에도 위로금 명목으로 꽤 많은 돈을 더 준다 하더군요. 솔직히 고민이 너무 됐어요. 아는 사람의 슬쩍 물어보니 퇴직금 말고 더 주는 그 돈의 액수가 1년치 연봉만큼은 된다고 했는데 제가 진지하게 계산을 해보니 퇴직금까지 합치면 1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어요. 완전 목돈이죠. 누군가는 1억이 돈이야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저는 당시 30대 초반으로 연봉이 5천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건 제 예상이었는데 지금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을 뼈저리게 후회할 것만 같았는데요. 저라고 나중에 인원 감축 명단에서 빠질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선 남편과 상의를 해보자 하는 생각에 남편과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단번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야, 완전 대박이다. 어차피 우리 내년부터 애기 가지려고 했는데 돈 더 준다고 할 때 그만두는 게 땡큐지. 이건 뭐 회사 다녀도 결국 그 돈 벌려고 일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돈을 그냥 준다는데 당연히 희망퇴직을 해야지. 그래도 어머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텐데. 전에 나더러 회사 그만두면 자기랑 이혼시킨다고 하셨어. 알아. 그냥 하는 협박이지. 우리 엄마 스타일 알잖아.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우리 엄마지만 당사자는 난데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을 어떻게 내 의사를 무시하고 시키냐? 내가 애도 아니고. 그리고 저혼 신경 쓰이면 말하지 마.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그래도 될까? 그러다 나중에 걸리면 괘씸하다 하실 텐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아. 그럼 자기 편할 대로 해. 아마 바로 이야기하면 허구한 날 집에 쳐들어와서 자기만 들들 볶겠지. 그러지 말고 자기 이참에 배우고 싶었던 거나 하고 싶었던 것 좀 해. 애기 낳으면 그럴 시간도 없잖아. 자기야, 진짜 고마워.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남편복 하나는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해줘서 이제 좀 마음이 놓인다. 사실 나 요즘 번아웃이었거든.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피가 말랐어. 그래, 그런 것 같더라. 근데 거기에 우리 엄마까지. 진짜 미안해. 자, 그럼 이제 우리 마눌리는 방학이네. 짱 부럽다. 우리 회사는 희망퇴직 안 받나? 뭐라고? 그럼 둘이 같이 놀자고? 그건 안 돼. 농담이야. 설마 그러겠어? 나는 내 가족 부양해야지. 걱정하지 마. 남편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저는 남편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다음날 당당하게 희망퇴직 신청서를 회사에 냈고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회사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참, 재수도 없지. 시어머님 저희 집에 오셨다가 제가 희망퇴직한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제가 관련 서류들을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았는데 정리한다고 밑에 넣어둔 서류를 시어머님이 꺼내서 보셨더라고요. 그런데 불같이 화를 낼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저더러 잘했다고,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돈 줄 때 나오는 게 맞다고 웬일로 제 칭찬을 하셨는데 어안이 벙벙했지만 혼나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나름 처세를 좀 해보려고 예상보다 빠르지만 임신 준비를 해볼까 한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잘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얼굴을 보아하니 꽤 좋아하시는 얼굴이라 잘 됐다고 간담을 쓸어내렸는데 며칠 뒤 갑자기 시어머니 저더러 다른 가족들 몰래 둘만의 대화를 좀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가족들 몰래 둘만 할 이야기가 뭐가 있죠? 그런데 시어머님은 다른 가족들 몰래 사채 빚이 있었다고 저더러 그 돈을 갚아달라고 하셨어요. 다 해서 8천만 원 조금 넘는데 원금은 2천만 원인데 이자 때문에 그 지경이 된 거야. 또 금방 9천 되고 1억 될 거라고 하는데 그럼 진짜 나 니네 시아버지한테 난리 나는 거거든. 설마 시어머니 이혼당하는 거 보고 싶은 거 아니지? 너 나중에 나 없으면 시아버지 부양해야 한다. 이렇게 나중에 시아버지 모실 것 아니면 네가 돈 좀 내줘.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2천만 원은 어쩌다 빌리신 거예요? 그것도 사채로? 그게 네 시아버지라는 인간이 생활비를 아주 쥐똥만큼만 주거든. 그래서 내가 투자도 좀 하고 개도 좀 하고 그러면서 돈을 좀 굴렸거든. 사실 나 수완 좋은 사람으로 유명해. 근데 이번에 좀 큰 투자처에 투자를 하느라 아는 사람한테 돈을 좀 빌렸어. 그래서 전 재산에 빌린 돈까지 5천만 원 넣었는데 그게 사기였던 거지. 근데 내가 가진 거 다 털어서 사기를 당했는데 빌린 돈을 어떻게 갚아? 그래서 돌려막고 또 돌려막고 하다 보니까 은행은 내가 수입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사채로 빌렸지. 안 그러면 집에 도축장 날아간다고 하는데 겁났거든. 근데 얘 사채는 사채더라. 이게 더 무서워. 어머니 당연하죠. 어떻게 겁도 없이 사채를 쓰셨어요? 몰라서 그랬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한테 부탁하잖아. 그래도 사람이 아주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네가 퇴직금을 땡겨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때 수령금액 보니까 1억이 넘던데 너무 잘 됐지. 너 내 빚 갚아도 돈 남잖아. 어머니, 그 돈 제가 그동안 힘들게 회사 다녀서 번 돈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애기 낳으면 또 써야 하는 돈이지 어머니 빚 갚아드릴 돈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서 너는 지금 시어머니가 사채빚으로 힘들어한다고 사정을 하는데 그 돈을 못 갚아준다는 거야? 네. 어머 기가 막혀. 너는 내가 웃음니? 앞으로 너는 평생 내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 까먹으면서 살 텐데 너는 염치도 없다. 염치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말대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남편 돈으로 살아야 하는데 저도 쥐고 있는 돈이 있어야죠. 아무리 그 돈을 어머니 빚 갚아드렸다고 해도 뭐가 달라지겠어요. 없어지는 건 똑같죠. 뭐? 뭐가 똑같아? 그깟 푼돈 가지고 지금 나한테 유세 떠냐? 내가 기껏 내 아들 등골 파먹고 사는 것도 눈 감아주려고 했더니 너는 진짜 안 되겠다.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저에게 화를 내는 시어머니를 보고 억울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며느리고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푸대접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번에야말로 강하게 나가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런 푼돈도 없으셔서 저를 불러다 가족 몰래 비밀 이야기를 하시냐고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딴 데 허무하게 쓸 제 피 같은 돈이 아니라고 시어머니 말처럼 정말 유세를 한번 떨어봤는데요. 이래서 번 성스러운 돈을 저리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겐 유세를 떨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울그락불그락 얼굴이 썩어가는 시어머니셨는데 마침내 또 그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너 내 빚 안 갚아주면 내 아들이랑 이혼시킬 거야. 저는 이미 예상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저 그냥 이혼할게요. 어차피 회사도 정리해서 시간도 많은데 이혼 서류 준비해서 그 애한테 사인하라고 하죠 뭐 라고 말했는데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얼굴로 잠시 주춤하더니 너 이제 백수야. 그럼 내 아들 돈 없이 어떻게 지내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튀어나오는 웃음을 겨우 참았어요. 그리고 여유를 부리며 저 돈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천천히 다른 일 찾아보죠. 저 이래봬도 오라는 곳 많아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울 것 같은 얼굴을 하셨죠. 모르긴 몰라도 자존심이 엄청 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막막해 보이셨는데 결국엔 비빌 언덕은 시아버님 뿐이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당신 딸에게 손을 벌리셨더군요. 당연히 형님은 그런 돈이 어딨냐고 펄쩍 뛰었고 친정에 와서 한바탕 하는 바람에 시아버님도 알게 되셨는데요. 집안이 아주 발칵 뒤집혔어요. 저희 부부도 당장 오라고 호출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시댁에서 시아버님은 네 시어머니가 혹시 며느리에게 너한테도 돈 얘기했니?
사채비 갚아달라고? 라고 저에게 물으셨는데 시어머니는 말하지 말라는 듯 도리질을 아주 격하게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릴 이유가 없어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줄 게 있다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는데요. 제가 불난 집에 제대로 휘발유를 뿌렸죠. 남편이 이게 뭐냐고 펄쩍 뛰었고 저는 시어머니를 보면 어머님이 당신 빚 안 갚아주면 이혼시킨다고 했어. 그래서 그냥 내가 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자기 여기다 도장 찍어. 여기 식구들 다 있으니까 증인 지장도 받으면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 말에 시아버님은 시어머니에게 왜 잘 사는 자식들을 자기 때문에 이혼시키냐고 이혼 우리가 하자고 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준비해간 이혼 서류에 당신 이름을 쓰고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가 기겁을 하시며 그 서류를 뺏어다 찢으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다 저 때문이라고 씩씩거렸는데요. 남편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아무리 화가 나도 비밀이라고 하는데 남편 속상할까봐 그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이혼할 생각도 전혀 없었는데 나중에 시어머니가 이혼 어쩌고 하면 협박용으로 쓰려고 준비해 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터지게 될 줄 몰랐고 제가 부은 휘발유에 정말 집이 산산조각이 날 것만 같았는데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런 죄책감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산다고 시어머니와 절연을 하겠다 선언했는데 시아버님도 그러라고 하셨어요. 어차피 은혜는 시집가서 출가 외인이고 은혁이도 자기 색시 있는데 이제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살자. 내가 죽어도 니들 신세는 안 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기 있는 저 여자도 괜히 엄마랍시고 거들 거 없어. 어머 여보,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지친다고. 내가 언제까지 자네가 이런 사고를 치는 걸 참고 사나. 개벌은 남 못 준다고 그동안 돈놀이하고 빚지고 사기당해 빚지고 돈사고를 얼마나 쳤어. 그때마다 자네가 나한테 그랬지. 다시는 안 한다고. 손모가지 걸고 안 한다고. 또 그런 일 있으면 자네 발로 집 나간다고 했잖아. 근데 자네가 자네 발로 나갈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내쫓는 거야. 이 집도 팔아서 나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들어가 살 거고 행여 애들한테 빌부터 산다는 소리 들으면 내가 자네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지금은 나도 억울해. 이건 안 당해보면 모른다니까? 얼마나 감쪽같이 속이는데 억울해. 억울은 무슨. 나야말로 자네랑 산 세월이 억울하네. 자, 다들 해산. 알아서 잘 살아. 그날이요. 시어머니는 안 된다고 현관문을 막아서고 시아버님은 힘으로 뜯어내고 저희 남편은 저더러 신경 쓸 거 없다고 저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정말로 자기는 농담이 아니라며 시어머니와 영 끊고 살 거라고 다시는 이혼 소리 하지 말라고 무섭게 말했는데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거였지만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진짜 이혼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말했는데 남편이 나중에 흐느끼면서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제 마음이 미어지던지 저는 잘못했다 했죠. 그 이후 정말로 남편은 시댁에 가자는 소리도 하지 않고 오로지 저와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는데 괜히 제가 시댁이 정말 어떻게 됐을까봐 불안했어요. 그래서 끙끙 앓다 며칠 뒤 형님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형님이 시어머니의 빚을 적금을 깨서 해결했다고 하시더군요. 옳게 미안해. 우리 엄마한테 그런 소리까지 듣게 하고. 그래서 나도 주기 싫었는데 그래도 어쩌겠어. 내 엄마인데.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줬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올케한테 돈 얘기하러 찾아가는 일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동생이랑 잘 살아. 둘이 얼마나 잘 어울리고 예쁜데 헤어지지 말고 예쁜 애기도 낳고. 알겠지? 형님은 마치 이 통화가 마지막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때문에 제가 눈물까지 났는데 그러지 말자고 우리는 서로 왕래하고 지낼 수 있지 않냐고 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극한 데까지 상황을 몰아 죄송하다고 했는데 형님은 남편처럼 괜찮다고 하셨어요. 언제고 터질 일이었다고 하시면서 마음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제 마음은 마냥 좋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서너 달이 지났을까? 형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결국 시아버님은 시어머니와
이혼을 하시기로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형님이 갚아드린 시어머니 빚은 시아버님이 이자까지 쳐서 갚아줬다고 하셨는데요. 시아버님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에 내려가 시할머니와 함께 사시겠다고 하셨대요. 그러니 지금은 말고 나중에 자기네와 함께 잘 지내나? 보러 가자 하시는데 시아버님이 자식들을 위해 큰 결심을 하셨구나 싶었죠. 그런 생각을 하니 저도 앞으로는 시아버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남편과 싸우지 않고 평생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에게 몇 번의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의 예쁜 천사는 아직 소식이 없는데 언젠가는 꼭 찾아올 거라 믿고 있기에 저희 부부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직장 다니면서 못했던 취미 생활도 하고 사람들도 자주 만나고 그랬는데 다행히 대학 선배가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소개도 해주셔서 지금은 집에서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돈도 벌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는 그렇게 번 돈으로 남편에게 그럴싸한 명품 지갑 선물도 해줬어요. 남편은 필요 없다고 저 갖고 싶은 걸로 바꾸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너무 좋은 걸 가져서 갖고 싶은 게 없다고 했죠. 엄마 아빠가 너무 재미있게 지내면 저희 아기 천사도 질투가 나서 금방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림 또한 행복하게 하고 보내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소문으로만 들어서 확실하진 않은데 시어머니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먹고 산다고 하시네요. 지금도 그 버릇은 못 고쳤는지 거짓말하다 된통 망신도 당하고 요즘은 거의 숨어서 조용히 지낸다고 하는데 부디 그렇게라도 그 나쁜 버릇 고치고 당신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이제 농사꾼이 다 되어 겉모습부터 완전 다른 분이 되셨어요. 시할머님이 혼자 계셔서 늘 이렇게 살고 싶으셨다고 하시더니 얼굴이 부쩍 좋아지셨는데 언제 농사일을 다 배우신 건지 지금은 때 되면 쌀이다 고구마다 감자다 양파에 마늘까지 돈 주고도 사 먹지 못할 귀한 것들을 자식들에게 보내주고 계세요. 그런 걸 보면서 주변에서 어찌나 부러워하시던지 저더러 시집 잘 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인정해요. 한때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지금은 그런 분도 안 계시고 모두 좋은 분들만 계시니 저만 잘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 시아버님이 건강 잘 지키시고 그동안 하고 싶으셨던 것들 전부 다 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요. 제가 예쁜 손주까지 낳아 손주 보는 재미까지 안겨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시겠죠? 그런 희망을 가져보면서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도 남편과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다행히 전하지만 가족들끼리도 돈독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도 잘 지낼 예정이라 감히 말하고 싶은데 앞으로도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라고 여러분들이 화이팅 한번 외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기쁘고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